자,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28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소매제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우리 재고사는 원가 배분이 거의 끝나가요. 끝나가서 재고사는 원가 배분, 그리고 원가 배분이란 게 뭐냐면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재고 금액이 팔려버린 거하고 팔리지 않은 걸로 구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팔리지 않은 금액은 어디로 가냐면은 대차대조표로 가요. 자산으로. 팔려서 없어진 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요. 비용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거에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특수한 방법이 있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고 있고요. 특수한 방법에서 우리가 매출총 이익률법 했었죠. 그거 잘 하시고 지금 배우는 소매제고법 하시면 되는데 이 소매제고법은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만 잘하면 되고요.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같은 말이 이거라는 게 나와요. 매출가격 환원법. 근데 이거는 다른 책들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매가 환원법 이렇게도 알아주세요. 약자로 매가 환원법 같은 말이에요. 매출가격 환원법, 매가 환원법 다 같은 말인데 일단은 이름이 얘가 일단 왜 소매제고법이라고 붙었냐면은 주로 도소매 업종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회사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하나로마트라는 회사는요, 실제 소매제고법을 하고 있어요. 재고 파악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공통적인 그 고민은 뭐가 있냐면은 기말이 되면 재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재고 파악하는 게. 여러분이 가봐서 알겠지만 재고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하나로마트라는 회사는 농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죠. 이 농산물들은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마늘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뭐 이러잖아 이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규격화도 안 돼 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의 수량을 파악하려면 정말 짜증나죠 아주 기말에. 그래서 수량을 파악하고 이 단가 파악에서 기말 재고 금액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파악하는 게 힘드니까 뭔가 좀 더 편하게 해서 기말 재고를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서 만든 방법이 이 소매제고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284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예제 7번을 같이 풀 거니까요. 지금 연습장에다가 같이 해보세요. 이제 7번을. 이 소매제고법은 최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 예제만 다 풀면 돼요. 예제만 풀 줄 알면. 원가 매가 이렇게 적으시고. 그 자료 보니까 기초재고. 그 기초재고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2만, 18만. 이렇게 적어보세요, 지금. 기초재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입. 매입을 적는데 135만, 202만 5천.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격 인상의 가격 인하에 그거를요. 가격 순 인상 그 다음에 가격 순 인하 이렇게 써보세요. 순 인상 순 인하. 그럼 순 인상은 얼마 적냐면은 인상액 7만 5천 원에서 인상 취소액 15,000원 빼니까 6만 원. 그 다음 인하액은 37,500원에서 7,500원 빼니까 3만 원. 이렇게 적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하다 보면 좀 설명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해보세요. 이 135만 원은 그냥 내려 적고요. 135만 원은. 그 다음에 요 202만 5천 원은 이걸 더하고 빼보세요. 더하고 빼면 205만 5천.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해보시냐면은 이 12만 원과 이걸 더해보세요. 더하면 147만 되나요?
그 다음에 얘하고 더하시면 220, 35,000 맞나요 이거? 그러면 노란색으로 적은 걸 제가 뭐라고 적을까요? 여기다가 노란색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적어보세요. 판매 가능 상품. 그 다음에 제가 나누기 표시하는 거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나누기. 계산기로 나누기만 해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누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쭉 떨어지잖아요. 쭉 소수점 떨어지니까 여기서 반올림했거든요. 실제 시험에는요 이렇게 소수점 떨어지게 잘 안 내요. 소수점 떨어지게 시험지를 내면 반드시 시험지에서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 해줘요.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가 없다면 딱 떨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계산했는데 딱 안 떨어지더라 이게.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시험은 딱 떨어지게 낸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 문제는 예제니까 그냥 다 떨어지게 했고요. 반올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자료 정리한 걸 좀 설명할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런 회사 가보니까, 저런 회사들은 이 원가의 자료와 매가의 자료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원가라는 건 저런 회사에서 어떤 거예요? 구매한 금액이고, 매가라는 건 뭐예요? 판매하는 금액이죠. 이쪽하고 수량의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수량은. 단지 이쪽은 어떤 금액을 곱한 거다? 원가를 곱한 거고요. 이쪽은 뭐를 곱한 거예요? 매가를 곱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수량의 흐름은 똑같아요. 기초에 있던 수량, 매입한 수량, 그건 똑같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실 게 기초재고로 있는 이 12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저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품목의 하나의 물건의 금액이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저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을 여러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금액을. 다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합계낸 거. 12만 원이라는 게. 그 물건들의 매가를 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은 구매할 때, 물건 구매할 때 이렇게 원가 자료가 다 있겠죠. 근데 저런 회사들은 원가 자료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원가 자료 말고 어떤 자료까지 관리를 하냐면 매가를 관리하더라. 저런 회사 보면 물건 구매할 때마다 구매하면 뭐를 다 붙여서 진열해요. 매가 다 붙이잖아요, 보면. 매가 다 붙여놓고 그 매가를 붙여놓고 관리하고요. 또 하나, 가격 인상과 가격 인하라는 거는 저런 회사 가보시면 잘 팔리는 물건은 원래 책정했던 가격보다 올리기도 하죠. 잘 팔리면. 올렸다가 다시 취소하자 내리기도 하고, 또 안 팔리면 가격을 인하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 인상과 가격 인하는 원가하고는 관련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 가격은 구입하면 끝이죠. 우리가 내리고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가만 올리고 내리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예요. 인상 인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리할 때 이 인상액과 인하액을 잘 보시면 매입액에서만 조정했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회사가 물건을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과 인하시키는 거는 매입한 물건 말고요. 기초에 있는 물건들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매제거법 문제는 대부분 다 인상과 인하가 나오면 그것들은 단기 매입한 거랑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출제자가 단기 매입한 거랑 관련 없이 기초재고에 대해서도 인상과 인하를 출제하려면 인상과 인하의 자료를 구분해서 줘야 돼요. 기초재고에 대한 인상액, 단기 매입에 대한 인상액, 그렇게 구분해 줘야 돼, 자료를. 그렇게는 못 내요, 시험을. 그런데 인상과 인하는 대부분 다 단기 매입이랑 관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재고는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인상과 인하가 나오면 다 단기 매입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우리 푸는 게. 그래서 매입분에 대해서 인상과 인하를 조정했어요. 매가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재고는 이 원가가 이건데 이 가격에 팔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 매입한 건 이게 원가인데 이 정도 가격에 팔 거다. 205만 5천 원. 왜냐면 이거 인상하고 인하했으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럼 뭐예요? 노란색은 그 원가를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 더한 거고요. 매가를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 더한 거예요. 이게 저희 T계정 지웠는데 T계정으로 그리면 매출원가 T계정 그렸을 때 우리 T계정 T계정 그리면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 있잖아요. 요거 더했을 때 이쪽이 뭐였어요? 판매 가능상품이었죠 이게 이쪽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걸 나눴을 때 이 원가율이라는 자료 여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기초재고가 매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다음 요 밑에 거는 단기 매입분이 매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전체 다 더한 거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회사가 원가로 봤을 때 이 물건들이 여기 보세요. 우리 배웠을 때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건 이 판매 가능한 물건을 팔린 거와 팔리지 않은 거로 쪼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팔리지 않은 건 뭐라고요? 기말재고. 팔린 건 매출원가. 이렇게 양쪽 같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얘기 똑같은데요.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이면 이 중에는 팔린 게 있을 거고 안 팔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팔린 거와 안 팔린 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팔린 건 뭐라고요? 매출, 원가. 안 팔린 건 뭐라고요? 기말, 재고인데 기말, 재고 뭐예요? 원가. 매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니까 뭘 아는 게 더 빠르다 그랬어 이제까지. 기말, 재고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기말, 재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말, 재고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 곱하기 뭐?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야 되는데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려니까 이론에선 그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수량 곱하기 단가하는 게 어렵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어려우니까 좀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매가에서. 매가를 잘 보니까 매가도 수량의 흐름은 똑같은데 여기도 팔린 게 있고 남은 게 있더라는 얘기. 여기서도 팔린 것과 남은 거. 근데 얘는 잘 보니까 팔린 걸 뭐라고 불러 얘는? 매출액이라고 부르더라. 남은 거는 기말재고인데 기말재고 뭐겠어요? 기말재고 매가죠 매가. 원가가 아니라 매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라는 자료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건 팔 때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는 자료를 찾을 줄만 알면 얘를 빼니까 나머지가 기말재고 매가가 되더라. 거기 자료 보면 매출액이 195만 원으로 나와요. 195만 원 갖다 적으니까 빼니까 얼마가 돼요? 28만 5천 원이 되더라. 그럼 이 기말재고 매가니까 요 매가를 가지고 이제 뭐만 추정하면 원가만 추정하면 이렇게 그러면 기말재고 원가를 대충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방법이 이렇게. 그래서 얘 이름이 잘 보세요. 얘 이름이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매가 환원법 이렇게 소매제고법인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매출가격 환원법이 얘가 보니까 매가에서 뭐를 찾는 거 이렇게 원가를 찾죠. 그래서 매출가격, 매가, 환원법 이렇게 붙인 거 이름을. 매출가격, 환원법 이렇게. 다 했어요 거의. 이 금액을 찾았으면 다 했어요. 이 비율도 알았고요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답이 나오냐면은 요거에다가 요 비율 중에 어떤 거를 곱할 거냐만 알면 돼요. 이 중에서 뭐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금액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든지 간에 나와 있는 원가는 정확한 거다 정확하지 않은 거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추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무 회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어디만 쓸 수 있어요? 유통업종만 쓸 수 있어요. 이따 밑줄 쳐드릴게요. 아무나 못 쓰는 거 이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게 정확한 게 아니냐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다 곱하는 원가율이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원가율이라면 맞죠, 이게. 근데 우리가 곱할 원가율은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원가율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건 기초에 있던 물건의 원가율. 이건 단기 매입한 물건의 원가율. 이건 더한 거의 원가율이잖아요, 보니까. 얘네들이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원가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떤 걸 곱하든지 간에 정확한 게 안 나와요. 대충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한 걸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뭘 곱할 건지에 대한 건 또 가정이 들어가요. 또 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거기 284페이지 밑에 보니까 평균 원가 소매제곱법이 있고,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입선출이 있고, 넘기시면 후입선출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다 쉬운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 세 가지 다. 요거만 계산했으면 다 한 거예요, 이제. 요거만. 자, 평균법부터 보세요. 평균법은 매가가 28만 5천 원이잖아요, 지금. 28만 5천 원에다가 뭘 곱할 거냐? 이 재고는 평균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면 되겠어요? 전체 평균 낸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5.77% 곱하자.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은요. 28만 5천 원이 기말재고인데 선입선출이니까 뭐가 먼저 팔려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죠.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았겠어요? 단기 매입분이 남았겠죠. 단기 매입분. 단기 매입분이 남으니까 이렇게 곱하자는 게 답이에요. 별거 아니죠. 후입선출은 28만 5천 원인데 이 28만 5천 원이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린대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면 뭐가 남았겠어요? 이게 남았겠죠? 18만 원이 남았을 거고 기초재고는 다 남았다고 보고 더 남았죠, 보니까. 기초재고보다 크잖아요. 10만 5천 원 더 남았는데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이건 단기 매입분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선입선출을 할 때는 재고층이 안 생겨요. 왜 선입선출은 재고층이 안 생기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데 매입이 워낙 크잖아요. 매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기말재고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초재고는 다 팔렸죠, 이렇게. 얘가 남는 건 다 매입에서 커버 되겠죠. 기초재고까지 안 가요, 선입선출은. 다 단기 매입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재고층이 안 생겨요. 반면에 후입선출은 재고층이 항상 생겨요. 재고층이.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기초재고는 남거든요. 이렇게. 기초재고는 남고 그거보다 크다면 단기 매입분도 있거든요. 재고층이 생겨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선입선출은 재고층이 안 생기고요. 후입선출은 재고층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하고 원가율이 달라요. 근데 18만 원에는 원가율을 곱할 필요 있다 없다? 곱하지 마세요. 곱해봐야 소수점만 떨어져요. 얼마예요? 그냥 12만 원이에요. 곱하나 마나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만 곱하세요. 여기면 얼마 곱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65.69% 곱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세요. 집에 가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만 잘 계산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다 풀려요. 요거만 잘 계산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다 풀려요. 이렇게.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거기 287페이지 저가기준 소매제곱법 첫 번째 줄에 저가기준 소매제곱법은 전통적 소매제곱법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으로 원가율 산정 시 순이나액을 제외시켜 이 원가율이 낮게 계상함으로써 기말재고를 낮게 평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두 번째 문단. 저가기준 소매제곱법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랑 다 결합할 수 있지만 평균법이랑 많이 결합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평균법. 거기 밑줄 쳐 놓으시고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저가기준 소매제곱법, 저가기준. 이 저가기준이라는 소매제곱법이 나오려면요, 반드시 문제에서 뭐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냐면, 가격, 순인하. 이 가격, 순인하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저가기준이 나오지, 가격, 인하가 없으면 저가기준은 안 나와요. 요 가격, 인하가 없으면 저가기준은 나올 수가 없다. 요 가격, 인하가 있을 때만 나와요. 그걸 기억하세요. 저가기준은. 왜 가격 인하가 있을 때만 나오냐면은, 이 저가기준. 회사가 판매할 물건의 가격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그 물건이 잘 팔린다는 얘기,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그 물건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를 그만큼 가격을 좀 낮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기말 재고 금액을 낮게 했으면 좋겠다. 저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원가율을 계산할 때 원래 인하액을 뺐잖아, 이렇게. 빼서 계산했죠, 우리가 이렇게. 그 저가 기준 얘기만 나오면 인하액을 원가율 계산할 땐 빼지 말재요. 빼지 말고 나중에 빼요, 이렇게 나중에. 어차피 빼긴 빼야 되는데 원가율 계산할 땐 빼지 말고 나중에 빼면 얘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얘는? 얘는 안 달라지죠. 어차피 여기서 빼나 한 번 빼면 되니까. 얘는 안 달라지는데 여기서 안 빼니까 얘네들의 분모죠. 분모가 어떻게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얼마씩? 3만 원씩 커질 거 아니에요, 안 빼니까. 분모가 커지면 비율은 떨어지죠, 당연히. 이렇게. 그럼 얘네가 떨어지는데 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저가기준이에요. 소매제곱법에서. 소매제곱법은 저가기준이 뭐일 때만 나온다? 인하가 있을 때만 나와요. 인하가 없으면 안 나오고, 인하가 있으면 그 인하를 원가율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얘네들이 올라가서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가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랑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저가기준은 이 세 가지랑 다 결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뭐랑 많이 결합한대요? 이 평균법이랑 가장 많이 결합해요. 평균법. 그래서 이 저가기준이 평균법이랑 결합했을 때의 소매제곱법을 거기 뭐라고 불렀죠 아까? 저가기준 소매제곱법은 뭐라고도 부른다고 거기? 첫 번째 줄에? 전통적 소매제곱법. 그런 얘기 나오면 전통적.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요. 이건 참고하세요. 시험에서 전통적 소매제곱법으로 하라고 언급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저가 기준으로 하고 평균법을 하는 걸로 알면 돼요. 만약 시험에 전통적 소매제곱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가 기준으로 하면서 평균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기출문제 이게 한번 나왔어요. 전통적 소매제곱법으로 하라고 돼 있으면서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전통적 소매제곱법 하라 그러면서 선입선출로 해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얘기한 게 전통적이라는 표현밖에 없다면 저가 기준에 평균법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통적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선입선출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저가 기준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선입선출로 하면 돼요. 출제자 의도를 전통적이라고만 표현했으면 저가 기준의 평균법, 전통적이란 말을 쓰면서 다른 방법 언급했으면 저가 기준의 다른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문제 풀 때. 됐죠? 자, 그럼 이 저가 기준을 이 세 가지로 다 결합해 볼게요, 지금. 책에는 이거 평균법하고만 결합을 했을 텐데, 평균법. 저는 다 해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이게 비율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자, 평균법을 하는데 저가 기준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원가율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평균법 할 때
147만 원을 이걸로 나눴죠. 147만 원을 223만 5천 원 이렇게 나눴잖아. 이렇게 나누니까 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가 기준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뭐만? 요 분모를 3만 원 키우면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얘를 안 뺀 것처럼 해야 되니까 다시 여기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뭐보다? 얘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64.9%가 나와. 이게 해보면 64.9%. 요게 얘보다 낮잖아요. 보면 비율이 이렇게. 이걸 어디다 갖다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갖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저가 기준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선입선출은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해드릴게요. 한번. 선입선출을 저가 기준으로 한다. 뭐가 달라지면 돼요? 선입선출을 저가 기준으로 하면 어디가? 여기 나눌 때 135만 나누기 205만 5천 원이죠? 135만 나누기 205만. 여기서 뭐가 달라지면 돼요? 3만 원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이거 책이 없으니까. 저거 135만 나누기 208만 5천 64.75% 반올림해서 이거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얘보다 어때요? 얘보다 낮죠. 낮으니까 요 비율을 여기다 갖다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저가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도 해봐요. 후입선출도 요 금액을 이렇게 쪼개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곱할 필요 없이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곱할 때 얼마, 여기다가 곱할 때 얘 곱하면 돼요. 그게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 기준. 이건 그대로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곱할 때 얘 곱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288페이지. 그러면 소매제곱법에서 중요한 거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특수한 거 보세요. 288페이지. 소매제곱법과 특수항목에서 288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7가지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7가지. 매입 운임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비정상적 파손까지 7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매입 운임부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환입,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려할 건지만 한 번씩만 정리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해야 될 거는 그 밑에 있는 정상적 파손, 종업원 할인, 비정상 파손, 이 3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를 예제 8번 가지고 갈게요. 예제 8번. 289페이지. 그래서 그 예제 8번만 풀 줄 알면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예제 8번만 풀 줄 알면 소매제곱법은 다 하신 거니까 지금 같이 해보세요. 원가, 매가. 같이 적는데요, 지금. 기초재고. 기초재고가 거기 얼마냐면 6,000원과 11,500원. 그 다음 그 밑에 총매입액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여기다 뭐 적는 거죠, 그러면? 총매입액 적지 마세요. 순매입액 적으세요, 순매입액. 순매입액 찾아서 적으세요. 원가부터. 총매입액에서 61,000원, 2,212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얼마 나와요? 61,512원. 그 다음에 매가도 해보세요. 매가 118,000원,
1200원, 116,800원. 자,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하나 설명할게요. 잘 보면 매입운임하고요, 매입 환출하고요,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 그 세 가지는 원가에만 있고, 매입 환출은 원가에도 있고 매가에도 있죠, 보면.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저한테. 야,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이 문제만 출제자 마음대로 원가에는 그런 자료 주고 매가에는 환출만 준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매입운임이라고 하는 거 어디 가산입니까? 취득원가 가산이죠. 그러니까 매입액에 가산하는 건데, 이 매입운임을 가산하는 건 당연히 어디에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에만 고려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매가라고 되어 있는 거에 11만 8천 원 있잖아요. 그 매가를 결정할 때 이미 다 뭐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운임까지 다 고려해서 매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반비를 다시 매가에 더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운임은 원가에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다. 맞는 거고요. 매입 환출 보세요. 매입 환출은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반품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 자체가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원가만 빠져요? 매가도 빠져요? 매가도 빠져야죠, 당연히.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줄잖아요. 물건이 없어지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자료를. 매입 애누리 잘 보시면 매입 애누리는 물건 가격 깎아주는 거죠. 구입한 물건. 물건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매입 애누리가 물건 돌려보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걔는 어디에만 깎아주면 돼요. 원가만 깎아주면 되지 매가를 건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걔가. 매입 할인도 똑같아요. 매입 할인은 물건이랑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대금을 빨리 갚으니까 거래처에서 깎아준 거잖아요, 그거. 그건 원가에서만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자료가 정상적인 거니까 그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이렇게 정리할 줄 알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만 잘 하세요. 순매입액.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출액부터 매출 할인까지 거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순매출액만 찾아놓으세요. 나중에 뺄 거. 우리 뺄 때 순매출액 빼거든요. 얼마의 순매출액이 눈으로 빼봐도 7만 4천 원이에요. 그거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순인상, 순인하 이걸 적는데 얼마씩이냐면은 6,000원하고 1,350원 600원하고 1,350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파손, 비정상파손, 종업원 할인 세 가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그거만 하면 돼요. 이 문제에서.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놓고 설명할 테니까 같이 적으세요. 일단. 비정상적 파손부터 적으세요. 비정상 파손. 비정상 파손이 얼마냐면 거기 2,700, 4,300, 2,700 빼고 4,300 이렇게 빼보세요. 일단 빼고요. 자, 요거 빼셨으면은 계산기로 요 금액에서 요 금액 한번 빼보세요. 61,512원에서 2,700원을 빼면 58812 그 다음 이쪽도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더하고 이 금액 빼고 이 금액 빼보세요. (111,750)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기초재고 금액에서 이 금액 더해보세요. 64812 그 다음에 요 기초재고에서 이거 더해보세요. 123,250원 이렇게. 그럼 노란색이 이제까지 우리가 불렀던 뭡니까? 이 노란색이 판매 가능상품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싶은 거냐면 이 중에서 이제 팔린 거하고 남은 거 알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원가로 매가에서 찾아가지고 환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가 환원법. 매가에서 찾으려니까 뭘 빼죠 우리? 매출액. 매출액은 순매출액 빼니까 74,000원 빼세요. 74,000원. 그 다음에 뺄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정상파손. 그다음 종업원 할인.
이 두 가지 적어보세요. 1450원, 6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다 빼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47,200원인가? 이 기말재고 매가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누기. (6,000원) 나누기 52.17. (52.64) (64 파들리) 52점. 다 하셨으면은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같이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가 기초재고 파악하는 거하고 단기 순매입액 파악하는 거하고 순인상, 순인하 고려하는 거는 앞에서도 했잖아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비정상적 파손하고요, 정상 파손하고요, 종업원 할인, 이 세 가지만 추가된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설명 안 할게요. 비정상 파손하고 정상 파손하고 종업원 할인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정상 파손하고 비정상 파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이 종업원 할인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제일 쉬운 거예요. 종업원 할인이. 제일 쉬운 거니까 얘부터 할까요? 이 종업원 할인이 제일 쉬운 건데 얘가 왜 쉽냐면 이 종업원 할인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요, 정상 판매 가격보다 종업원한테 어떻게 해줬다는 거죠? 싸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업들이 자기들이 물건 팔 때 종업원한테 더 싸게 팔아주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파악한 이 매가라는 것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판매하려고 할 때 매가죠. 이게 정상적으로 팔려고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이 금액에서 빼려고 할 때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 74,000원은 종업원한테 할인한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74,000원이에요. 만약에 종업원한테 할인한 금액이 없었다면 매출액이 얼마 돼야 맞아요? 74,600원이 돼야 맞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종업원한테 팔지 않았다면은 매출액이 얼마 돼야 맞아요? 74,600원이 돼야 맞아요. 종업원한테 팔았기 때문에 얼마 싸게 판 거예요? 600원 싸게 판 거예요. 그게 할인액이에요. 600원. 그러니까 여기서 74,000원만 빼게 되면은 기말재고 매가가 정상적인 매가에서 600원을 덜 빼니까 600원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이게. 과대계상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종업원 할인액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매출 과소계상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과소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매출이 종업원 할인 때문에 과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소. 그 600원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빼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남아야 될 매가가 남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 할인액 그래서 빼줘야 돼요. 종업원 할인액은 매출 과소계상액으로 생각하세요. 매출 과소계상. 이 할인액 때문에 매출이 작잖아요. 그걸 더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되게 쉽죠. 이거는 이해하면. 공부할 거 별로 없어요. 얘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혼동되는 건 이 정상 파손과 비정상 파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정리하세요. 정상 파손, 비정상 파손. 이 정상 파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사가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 정도의 파손은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상 파손. 이 비정상 파손이라는 건 회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만큼의 물건이 더 파손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냐면 정상 파손은 회사가 이미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알았던 파손이고요. 얘는
이 비정상 파손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몰랐던 파손이에요. 이 정상 파손은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1,450원의 파손이 날 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사는 물건의 매가를 결정할 때 정상적으로 파손될 것만큼의 금액을 커버할 정도로 매가를 결정하겠죠. 그게 이 정상 파손은 이미 회사가 매가를 결정할 때 고려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매가에. 그 매가에 그만큼의 정상 파손 금액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상 파손은 어디서만 고려해 주면 되냐면 매가를 그만큼 올려놓은 거에서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 파손이. 반면에 이 비정상 파손은 뭐냐면은 회사가 물건을 살 때는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 추가적으로 업시키지 않았어요. 이거만큼을.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비정상 파손난 물건들은 구입한 물건에서 파손이 났겠죠. 당연히.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이 파손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게 2,700원과 4,300원은 둘 다 어디에 포함이 돼 있냐면 원가와 매가에 포함돼 있어요. 구입한 거에. 단기에 구입한 거에서 파손 났으니까. 그럼 2,700원과 4,300원 이미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비정상 파손난 물건들은 기말에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파손돼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파손난 물건들은 전체 기말에 남아있는 원가율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죠. 이 비정상 파손난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원천적으로 빼줘 이렇게 보니까 원천적으로 빼버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버리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럼 비정상 파손된 물건들은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빼버리면 원가율을 계산할 때 영향을 안 미치겠죠. 빠지니까. 남아있는 물건에 비정상 파손난 물건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버리고 원가율 계산하는 게 더 추정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빼는 거예요. 둘 다. 양쪽에. 반면에 정상 파손은 이미 1,450원이 매가를 결정할 때 업돼 있단 말이에요. 1,450원이. 그거를 우리가 파손 났으니까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 파손이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만 잘 돼 있으면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계산만 다 했으면. 거기 잘 보세요. 289페이지 이제 8번. 요구사항 1번. 뭘 찾으라고 돼 있어요? 요구사항 1번에서? 기말재고 매가를 찾으래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일단 다 찾았네요. 이거 얼마에? 47,200원이죠, 이거.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 아래 방법으로 해봐라. 첫 번째. 평균법. 자, 같이 해봐요. 요 47,200원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돼 있으니까 곱하기만 해보세요.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52점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선입선출. 선입선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47,200원 곱하기 뭐 하면 되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남은 건 단기 매입분 이렇게 하면 돼요. 단기 매입분. 그럼 세 번째 후입선출. 그러니까 얘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가 이걸 정리하는 게 어렵지. 이거 다 정리하고 나온 원가율 다 계산했으면 이거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대응만 하면 되니까. 이 후입선출이요. 후입선출하면 47,200원 어때요? 47,200원이 뭐가 남죠? 재고층. 이게 남죠? 기초재고가. 11,500원. 이게 더 크잖아요. 35,700원. 이건 단기 매입분이겠죠, 밑에 거는. 얘는 곱할 필요도 없이 얼마 돼야 돼요? 6,000원 돼야 돼요, 이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2.63% 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후입선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번째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저가기준. 저가기준 평균법 하라고 돼 있는데, 저가기준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 때밖에 출제할 수 없다고요? 순이나가 있을 때만 출제할 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순이나. 순이나를 꼭 생각하세요.
순위나만 생각하면은 다 됐어요, 문제는. 저가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법이면 여기서 64812 얼마죠? 123250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1350원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분모가. 그럼 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52.02% 52.02% 이게 얘보다 낮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요거 나왔으면 이거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문제만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잘할 때까지. 이 문제를 잘할 때까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서면 그럼 다 됐어요.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 풀려요. 더 이상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연습 문제들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291페이지 밑줄 쳐드릴게요. 29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해서 일반적인 단가 결정 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 한해서만 소매제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 집단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이 방법은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회사만. 도소매 업종만 할 수 있어요. 유통업종만.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 집단별로 해라. 그거는요, 참고만 하세요. 이마트 가시면, 하나로 마트 할까요? 이마트 가시면 품목들이 굉장히 많죠.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품목들을 특정 물건의 이런 집단으로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마트가 취급하는 물건들이 원가율 자체가 높은 것들이 있고 낮은 것들이 있고 좀 들쭉날쭉할 거 아닙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더해서 한 번에 하려면 이게 정확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소매제고법을 한다 하더라도 이익률이 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하래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그 얘기죠,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계산 문제로 절대로 못 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익률이 유사한 집단별로 하는 걸 계산 문제 내려면 이 소매제거법 똑같은 이 원가 매가 하는 걸 몇 번 해봐야 돼요. 뭐 3개로 나눴다면 1번, 2번, 3번 해야 되잖아요. 이 단순 반복해서 3번 하라는 거 절대로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로밖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말로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제6절에 재고산 간모차손까지 할게요. 오늘 평가차손하고 간모차손까지만 할게요. 평가차손 내일 하고. 간모차손 보시면 예제 9번을 좀 보세요.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게 크게 재고자에서 중요한 걸 일단 다 했어요, 오늘. 어떤 걸 다 했냐면은 원가 배분을 다 했죠, 지금. 원가 배분 다 했고, 지금 배우는 간모차손과 평가차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 간모차손 공부하실 땐 이걸 좀 기억하세요. 재고자산 간모차손. 재고자산 간모차손은 수량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단가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수량 때문에 생겨요. 수량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간모차손은 장부상 수량에서 실질재고 수량 빼서 단가 곱한 거고요. 장부상 수량에서 실질재고 수량 뺀 거를 뭐라고 불러요? 간모량. 여기다 단위당 가격 곱하면 된다. 이렇게. 자, 여기 예제를 보시고요. 292페이지 예제 9번 보시면은 이 기말수정 문제를 같이 해드릴게요. 기말수정 문제.
그 자료 잘 보세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 주어져 있어요. 어느 회사든지 수정전시산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걸 보는 순간 뭐는 알고 있어요. 아, 판매 가능 상품이 12만 원이구나. 그거 눈에 띄죠, 그냥. 12만 원. 그럼 뭐만 알면 이 회사가 매출원가가 그냥 나와요? 기말 재고만 알면 나오죠, 기말 재고.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말에 수정하는 분계가 처음에 상품을 어디로 보내요? 매출원가로. 얼마? 2만 원. 거기 나와 있는 금액. 그러면 T 계정에다 옮겨 적을게요. 2만 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매입 매출원가로 10만 원. 전혀 어렵지 않고 더하니까 12만 원. 이렇게 판매한 상품을 묶었어요. 비용에. 이제 뭐만 빼면 돼요? 기말 재고만 빼면 돼요. 그럼 기말 재고 얼마인가요, 거기? 상품 매출원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기 상품으로 적힐 거 있죠, 마지막에. 여기 적힐 금액이 결국 어디로 가는 금액이에요? 여기 적힐 금액이 대차대조표로 가는 금액이란 거 아셔야 돼요. 여기 적히는 금액이 결국 대차대조표로 가야 되겠죠, 이게. 그럼 대차대조표로 가야 될 상품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일까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4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얼마? 3만 원이 맞죠? 없어진 물건에 대한 금액까지 재고로 안 봐요, 우리. 남아있는 물건만 재고로 봐요, 이렇게. 3만 원이 맞고요. 3만 원으로 적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3만 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매출원가 얼마 돼요? 여기까지 하니까 매출원가 얼마? 빼보면 알잖아요. 9만 원이죠, 9만 원. 매출원가 9만 원 되는데 잘 보니까 이 회사가 판매한 물건의 금액은 9만 원 아니에요. 이 회사 장부상 재고가 4만 원이니까 실제 판매한 물건은 얼마예요? 실제 판매한 물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러니까 이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전체 12만 원인데 장부상 남아있는 물건이 4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제까지 팔린 물건이 얼마란 얘기예요? 8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8만 원만 팔린 회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3만 원 빼니까 9만 원이 팔린 것처럼 되잖아요. 보니까. 왜 만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감모돼서 없어진 게 있는 거죠? 감모 수량이 없어진 거. 그게 거기 얼마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만 원만큼 있는 거잖아요. 장부재고와 실지재고 차이. 여기는 수량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요 단가를요 100원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둘 다 100원. 모두 다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말에 남아있어야 될 수량이 여기 몇 개 되는 거예요. 기말에 남아있어야 될 장부상 수량이 4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100개가 되는 거고, 아니 100개가 아니지. 300개가 되는 거고 단가가 100원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단가를 100원이라고 치면 그런데 그 장부상 재고금액 곱하니까 얼마예요? 4만 원이고 창고에 있는 재고금액은 곱하니까 3만 원이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비는 거예요. 이게. 100개가 비는 건데 곱하기 100원 하니까 만 원 된다. 그런 문제예요. 수량을 거기다 대입해 보면 그렇게 단가해서. 그러니까 100개의 물건이 비기 때문에 만 원이 비는데 그게 매출원가에 그냥 들어가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 읽어보니까 재고자산 감모 차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제 9번 위에 거기 보면 재고자산 감모 차손 세 번째 줄에 재고자산 감모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 기말 재고를 감소시키고 감모 차손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감모 차손 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건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도 보세요. 기업회 기준에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감모 차손은 재고자산 감모 차손이라 개정 과목으로 해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거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물건 전체 금액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을 빼면
대부분이 뭐 한 겁니까? 대부분이 팔린 거죠. 팔린 건데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다 팔린 건 줄 알았지. 다 팔린 건 줄.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대부분이 팔린 거지만 반드시 팔려서만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물건 자체가. 팔리지 않고도 없어지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팔리지 않고도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기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라고 불러요. 상품 감소. 책에 보면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라는 것이 팔지 않고도 없어지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지 않고도 없어지는 물건이 지금 뭐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간모, 차손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 간모, 차손 말고도 또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밑줄 쳐드릴게요. 어디 보냐면 294페이지에 2번의 타개정 대체 보세요. 그 첫 번째 줄,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타개정 대체라고 한다고. 밑줄 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타개정 대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거 설명할 거예요, 여기. 타개정 대체. 이 타개정 대체라는 게 뭐냐면은 팔지 않고도 없어지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할 거냐의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요 간모 손실 갖고 보세요. 간모 손실이 10,000원인데 이 10,000원 중에 몇 프로가 정상적이래요? 40%가 정상적이래요. 60%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이에요. 곱해보면 4,000원이거든요. 곱해보면 얼마나? 6,000원이에요. 여기 4,000원, 6,000원. 그러면 요 4,000원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6,000원은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 4,000원은 어떻게 해서 기준에서?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자. 즉 매출원가를 8만원으로 보지 말고 84,000원으로 보자, 이런 얘기고요. 6,000원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매출원가 일단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84,000원이 돼야 되겠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요렇게만 하니까 지금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9만원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분개하니까 9만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개가 하나 더 필요한데 이 분개가 되게 중요한 분개예요. 요 노란색으로 하는 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잘 보면 매출원가를 얼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출원가를 84,000원. 얼마 더 줄여야 돼요? 6,000원 줄여야죠. 왜 6,000원을 줄이냐면은 이 6,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의 감소액은 이거는 매출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매출원가라는 계정으로 비용화되면 안 되고 뭐로 비용화돼야 된대요? 재고자산, 간모, 차손이라는 걸로 비용화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에서 다른 계정 과목으로 그 금액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타계정 대체.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한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두면 매출원가로 비용화될 건데 그거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넘기잖아요. 어디로? 재고자산, 간모차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매출원가 얼마로 바뀌어요? 84,000원. 그 대신 간모차손이란 비용이 생기죠. 6,000원만큼. 이게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295페이지 295페이지 아니지? 293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293페이지 매출원가 T계정 나오죠. 일단 T계정이 이거랑 똑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 6,000원 들어가야지. 6,000원. 요거랑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대차례조표 손익계산 보세요. 대차례조표에 기말 상품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죠. 3만원. 요거죠. 요거. 요게 어디도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서에도 들어가요. 손익계산서. 옆에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기초재고, 단기 매입 요거 두 개 더한 거. 그래서 12만원이 나왔어요. 12만원 나온 것은 얼마 뺐어요? 여기? 3만원 먼저 뺐죠. 그 다음에 또 뭘 빼요? 이거 또 빼잖아. 이거 또 빼는 건지 알겠어요? 이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출 이외에 상품 감소액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타계정 대체라고. 똑같은 말.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라고 많이 해요. 6,000원 빼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 얼마 돼요? 84,000원 되고 밑에서 뭐 뺐어요? 영업의 비용에서? 간모차손 밑에 또 있잖아요. 거기.
여기까지 하시고 294페이지 예제 10번에 타개정 대체라는 거 있죠. 타개정 대체. 그거는 집에 가서 혼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면은 이게 기업에서 파는 물건들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을 빼면 대부분 뭐한 대부분 팔린 거예요. 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팔린 게 맞아요. 그런데 꼭 기말에 남아있는 것 빼고 다 팔린 게 아니라 팔리지 않고도 없어진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배운 게 뭐라고요? 간모 차손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타개정 대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대 목적으로 주는 접대 성격도 있고요. 집에 가서 보시면 광고 선전 목적으로 보는 광고 선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재고 실사할 때 예를 들어 드렸던 오비맥주, 오비맥주라는 회사는 어떤 걸로 맥주를 주기도 하냐면요. 저희가 감사하러 나가면 감사한 사람한테 뭐도 줘요? 맥주를 주기도 해요, 저희한테. 저희한테 맥주를 줘요. 그러면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우리한테 주면서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오비맥주에서 절대로 저희한테 맥주값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맥주를 주지. 그럼 접대 목적으로 줬다면 걔네들은 물건 감소한 걸 뭐로 비용 처리해요? 접대비로 처리하고요. 또 오비맥주에서 물건 자체를 우리한테, 우리가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 광고 효과가 있으면 맥주를 그냥 주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 선전 목적으로 맥주를 제공했다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감소했지만 판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요. 그런 것들이 다 타개정 대체 설명돼 있거든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되고 내일 오시면 평가 차선부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